이번 한 주 동안의 미증시를 보게 되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은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매월 월 초에는 이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쭉 나옵니다. 이번 주 초부터 보면 ISM 제조 PMI가 사실 예상치 크게 하회하면서 야, 제조업 경기가 너무 나빠. 그래서 야, 금리를 좀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졸트라든지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전부 다 예상치 하회하면서 야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자 그렇다면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여기에 비농업 고용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거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웬걸요 간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농업 고용이 크게 또 늘어서 27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나름 제가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고용도 너무 잘 나온 거 치고는 사실상 좀 선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한 15페이스 그렇죠. 정도 올랐죠. 예, 맞아. 뭐 주초만 하더라도 뭐 4.3 아래로 내려갔다가 간밤에 또 4.4 위로 올라오는 이런 급등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시는 좀 견조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위스에 이어서 이번 주 초에 캐나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25bp 내렸죠. 그리고 주 후반에 22도 금리를 내려서 사실 미국 시장도 아마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튼 이번 그 고용은 조금 예상치를 좀 벗어났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좀 함정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전달과 비슷하게 4월 그 비농업처럼 아마 5월 비농업도 아마 수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안에 좀 뜯어보면 정규직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타임이 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정부 고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전달에 보면은 뭐 한 7천 건 이런 정도 됐었는데 4월에는 5월 되니까 뭐 4만 건 이상으로 올라서서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에를 조금 뜯어다 보니까 기업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일자리가 27만 2천 늘어났지만 실제로 가게에 물어봤을 때는 거의 한 40만 건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음 달에 수정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좀 지나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면서 미증시는 조금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가 한 요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좀 크게 볼까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점은 좀 높여가고 있어. 그런데 장중에 밑꼬리가 계속 있다라는 거는 장중에 상당히 변동도 좀 있었다. 이런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주말장에 이렇게 좀 빠져서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는 다소 좀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흐름과 만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뭐 애플의 WWDC도 있고, 그다음에 CPI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FOMC도 있죠. 근데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대로 이번 FOMC에서 사실 금리를 내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높고 높지 않고 어떤 멘트를 하느냐. 그런데 CPI도 사실은 FOMC 금리 결정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거든요. 같은 날이지만. 확인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죠? CPI도 좀 다음 주 주목이 되지만 그래도 FOMC가 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걸 감안을 해보면 좀 덜 매파적이지 않을까. 다만 고용이 찜찜하긴 하죠. 이런 분위기를 주초에 좀 반영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최고가 17,200선까지 올라섰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상으로는 사실 지난 5월부터 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소위 기술주들, 그다음에 M7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시장 주도력은 계속해서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언제쯤 크게 술렁일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금리 인하하는 시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물 미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주간으로 한번 볼까요? 주간으로 한번 보면 지난주에는 4.6 넘어가서 고점을 만들었었고 쭉쭉쭉쭉 내려왔죠. 뭐냐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PCE 예상치 정도 부합했었고요. 그다음에 주초에 있었던 ISM, 제조 PMI,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급락을 했고 이후에 나왔던 졸트라든지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고용 관련해서도 모두 다 금리를 좀 빨리 내려야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채금리가 4.2, 4.3 아래로 밀렸었는데 간밤에 비농업 고용이 크게 또 늘어났다라는 소식에 급반등해서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4.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4.5 넘어가면 시장의 변동이 조금 더 커지겠지만 그 위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국채금리 올랐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국채 가격이 반등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주식이지만 장기물, 미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을 좀 누려가지고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바이오 특집을 좀 해야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개인적으로 뭐 실적 또 아니면 뭐 차세대 HBM 뭐 공개한 거 이런 것보다는 액면 분할 이슈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액면 분할 돼서 이제 거래가 되니까 뭐 그런 영향으로 최근 뭐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LLY죠. 자, 일라이 릴리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와서 사실은 향후에 어떤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뭐 크게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까요? 아스트라제네카 한번 보겠습니다. 항암제 쪽에서 아주 뭐 절대 최근에 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타그리소라든지 뭐 임핀지 뭐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또 성과를 잘 내주고 있고요.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타그리소가 또 기립박수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절제를 할 수 없는 3기 환자들에 대해서 사망 확률을 80%나 좀 줄였다. 그러면서 뭐 기립박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도 잘 가고 하나만 더 볼까요? 에브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비는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휴미라가 이제 특허 만료돼 가지고 작년에는 조금 술렁이긴 했지만 주가가 다시 좀 올라서고 있는데 그 휴미라의 공백을 스카이라인이나 뭐 이런 쪽이 조금 차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공백을 메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도 흐름이 좀 좋고요. 여기에 뭐 머크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방사성 치료제 바이오제란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차분히 미국 주식들도 이런 쪽에 바이오 쪽도 좀 관심 있게 계속 가보시면 좋겠다. 요거는 잠시 뒤에 주식 반상회에서 좀 자세하게 못 다루는 종목 좀 해보고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주식 반상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을 상회해서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더 뜯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말 동안 나오는 뉴스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들어볼 텐데 즐겁게 매매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뭐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뭐 국내 증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한 주 동안의 국내 증시는 사실 5월 달에는 좀 부진했는데 지수로만 보면 조금 더 반등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뭐 주말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서고 미국 시장도 올라서고 뭐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후퇴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생겼지만 그런 거 잡음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큰 줄기는 결국엔 금리 인하로 갈 거라는 겁니다. 너 금리 올릴 수 있어 그래서 못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한 수혜 종목군들을 좀 잘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바닥인 종목들 이런 것들의 하반기 승부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순위가 바이오를 계속해서 밀어드리고 있고 그 다음이 다른 바닥주인데 오늘은 그 다음 바닥주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바이오 얘기를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온다.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죠.
사실 작년부터 좀 들여왔었고 그리고 저희 한 7, 8개월 작년 한 11월부터는 HLB 바닥 얘기해드리면서 그때서부터는 뭐 사실 이쪽을 가장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밀어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현상의 바이오텍, 유망 바이오텍 스펙테큘러 20 얘기를 드렸죠. 그 20개 종목의 가장 1번 순위는 알테오젠이었고요. 2번, 3번 쭉쭉쭉쭉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좀 쭉쭉 한번 몇 가지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었냐면 전고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전고점을 넘을 거로 판단하고 이 주식을 지금도 매수 의견을 좀 드린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작년은 우리가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한 4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한 500%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알테오젠 주가를 주목해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지금부터 좀 설명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SC 이번에 키트루다 SC 독점으로 가면서 사실 그 효과 그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들이 있죠. 미국이 이제 약가인화 시작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 약가인화나 뭐 특허 만료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형 변화가 필수하다. 왜 제형만 바꾸게 되면 이건 신약처럼 받게 되는 거 신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가인화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2025년 내년에 아마 이제 시행이 되고 약가인화 품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특히 항암제 쪽이 가장 많은 제형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도 그렇고 타그리소, 임핀지, 옵디보 뭐 이런 쪽이 전부 다 지금 제형 변화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아스코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SC 제형 변화였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 그 폐암 얘기하면서 뭐 유한양행도 얘기하고 얀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SC가 계속해서 좀 시장에 좀 주목이 되고 제형 변화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는 지금 전고점을 이제 넘어섰고 제가 이제 코스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알테오젠이 뭐냐? 곧 엔비디아라는 얘기 드렸죠. 이 종목이 깨지면 바이오가 깨지는 거예요. 이 종목이 제가 볼 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고점을 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알테오젠이 곧 전고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설마? 근데 저도 이번 주에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한 주 만에 그냥 넘어섰어요.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베스트 오브 아스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그 우리 HLB 3만 원대 이 시간 통해서 바닥 잡아드리고 11만 원, 12만 원까지 이제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식을 이제 팔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드렸냐면 다음 신약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뭐냐? 사실은 좀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폐암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 폐암 치료제 승인 이 기대감. 요거 좀 설명을 드리죠. 그 우리 폐암 치료제라고 하면 오스코텍은 레이저 티닙을 유한양행과 얀센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1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었고 얀센은 2차, 3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렉나자죠. 경구용이고 렉나자와 그다음에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이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얀센의 리브리반트는 이 정맥 주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을 때 우리가 정맥 주사 맞잖아요. 네. 키트루다 그 우리 알테오젠이 왜 성과가 나느냐? 제형 변화하면서 약간이나 회피하면 신약이 돼버리지만 그만큼 편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암제 맞으면 몇 시간 동안 맞고 있어야 되는데 정맥 주사로. 근데 그거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지금 이번에 얀센과 유한양행의 이 병용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병용도 4시간 정도 주사 맞아야 되는 거를 5분짜리로 다만 효능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서 뭐 아스코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이게 항암제거든요. 타그리소의 효능을 좀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 편의성도 갖췄다. 그래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 승인, FDA 승인 기대감이 어디로 불붙고 있느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으로 불붙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스코텍인데요. 자, 오스코텍은 뭐 우리가 발바닥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왜? 2만 원대 시작을 했잖아요. 올 2월 달에 제가 오스코텍 이 방송 통해서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닥 잡아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얘기해 드렸고 지금 현재 이제 87% 수익으로 순항 중입니다. 더 들고 가야겠죠. 곧 4만 원 돌파할 것이고 5만 원대 이상으로 진입을 할 것이다. 자, 8월에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경쟁약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예요. 근데 타그리소는 6개월 만에 사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신약 허가 신청을 한 오스코텍 유한양에 이것도 굉장히 좀 빠른 시일로 돼서 대략 한 8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가를 어디까지 누려야 될까요? 6월, 7월은 계속 누려야 되는 거죠. 다만 HLB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고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6월, 7월 계속해서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감이. 그래서 오스코텍도 지금 4만 원대 코앞인데 아마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 좀 전에 얀센과 더불어 설명을 드렸는데 유한양행도 지금 우리가 아마 뭐 싸게 하신 분들은 한 7만 원대 진입하셨을 거예요. 뭐 이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8만 원 중반 상단이 이렇게 막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8만 원 중반을 곧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폐암 치료제 제가 작년 11월에 HLB를 간암 치료제 기대감으로 3만 원의 바닥을 잡아드리고 11만 원, 12만 원 이상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신약 승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다음 타자로 폐암 치료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오스코텍 또 유한양행을 얘기 드리고 지금 순항 중입니다. 차분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ST팜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죠. ST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은 참 재미난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또 칭찬을 들을 만해요. 왜? 발바닥에서 말씀을 드려서 6만 원에 그죠? 이 방송 통해서 또는 유튜브 통해서 또 공개 방송에서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ST팜 얘기를 계속하고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ST팜은 사람들이 올리고 그러니까 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가 올리고 근데 RNA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만들 수 있는 CMO 이게 생물보안법이랑도 좀 연계되어서 거기에 뭐 ST팜이라든지 뭐 바이넥스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제론이라는 회사를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론이라는 회사가 혈액암 치료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그냥 혈액암 치료제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치료제가 치료제 기반이 RNA 치료제예요. 거기 원료를 누가 공급하고 있었냐? 그 임상 원료를 ST팜이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만간 FDA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였냐? 어제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어제 ST팜이 15%나 급등을 했고 직전 고점을 넘겨준 겁니다. 자, 이 제론의 이 혈액암 치료제 이메텔스타트는 RNA 치료제인데요. 그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어떤 경쟁 약물보다 더 효과가 좋다라고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ST팜이 작년에 매출이 한 2천억 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300~40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올리고가 1,700억, 1,8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론이 이제 추가로 붙으면서 대략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주에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가 매수하신 분들 또 매수한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너 어디까지 갈 건데? 그래서 지금 대략 수익률로는 우리 바닥 잡고 한 70% 정도 올라왔는데 12, 13, 14, 15를 한번 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CMO 업체 중에 바이넥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 바이오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을 좀 배제하는. 다만 당장 중국의 CDMO 업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일라이릴리의 그 젯바운드 원료를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당장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다들 준 거예요. 그런데 아마 결국에는 이제 시간 문제고 아마 이번 대선 끝나게 되면 뭐 바이든이나 아니면 트럼프도 보다 이 생물보안법에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을 좀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실 CMO나 CDMO 업체들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앞서 ST팜도 올리고 생산 CMO 업체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서 바이넥스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나고 하면서 이 CMO 업체, 그 바이넥스는 보통 임상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상업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FDA 승인도 곧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크게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임상용 원료만 생산하다가 이제는 상업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회사는 다품종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이넥스 주가도 이렇게 좀 좋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순항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개 더 보겠습니다. 퓨처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사성 치료제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이 종목도 제가 9,000원, 10,000원대 바닥을 잡아드리고 자 우리 가봅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지금 이제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있죠. 무슨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SC라든지 또는 뭐 플랫폼. 그런데 방사성 치료제도 올해 굉장히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작년에 방사성 치료제 소위 글로벌 빅파마들이 엄청난 방사성 치료제 업체들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라이릴리도 뭐 관련한 업체를 뭐 13조인가요? 예, 이제 인수를 한 13억 달러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레이지 바이오를 41억 달러 인수하고 또 앞서 바이오젠 얘기도 소개드렸지만 바이오젠의 항체 치료제 죄송합니다. 치매 치료제 레켄비가 또 FDA 승인도 좀 받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방사성 치료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종목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 치료제. 연말이 되면 일라이릴리의 치매 치료제 도나네맙도 아마 FDA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노바티스 주가가 좀 괜찮은데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1세대 전립선암 치료제라면 퓨처캠의 전립선암 치료제는 거의 2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도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상당히 좀 주인공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9,000원,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번 주 지난주 고점이 17,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70% 올라서 현재 순항 중이다. 전고점이 19,000원인데요. 19,000원을 저는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소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면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고점이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한마디 했죠. 바닥에서 시작은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죠? 예. 자, 아직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뭐 거의 반년 이상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은 성과도 냈고 효과도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6만 원대 말씀드리면서 이미 뭐 100% 이상 올랐었고 연초에 한 7만 원대. 근데 최근 주가도 굉장히 견조한데 제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과거 셀트리온의 어떤 느낌, 바이오시밀러 회사의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죠. 삼천당 제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이 아일리아가 유럽 14개국에 독점 공급을 계약을 했죠. 그게 그리고 캐나다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매출의 50에서 55%를 수익 배분을 가져가는 걸 계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미국도 앞으로 진출하게 될 거고 중동도 진출하게 될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슐린이나 이런 쪽의 그 플랫폼이죠. 에스페스라고 이거는 플랫폼. 경구용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주사 제형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스페스예요. 그래서 삼천당은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고점 테스트를 어느 시점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어느 시점에 난데없이 또 재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물론 ADC 쪽에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중항체 ABL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속해서 순항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얘기하겠지만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차별화 전략으로 뭘 했냐면 생산 단가를 낮추겠다, 생산 원가를 낮추겠다. 또 하나는 지속형 제재로 가겠다. 그러니까 한번
주사 맞으면 한 달이고 이렇게 장기 지속 경제제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국내에서는 또 이거 관련해서 애로 기대감이 좀 큰 게 바로 펩트론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3만 원 초반에서 지금은 거의 4만 원 넘어서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때 잘 보시게 되면 4만 7천 원이 고점인데 최근에는 글로벌 비판한 네 곳과의 어떤 협력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4만 5천 원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금리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종목이다. 이들 종목,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난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때는 아마 뭐 텐베거 종목들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그 이후로 대략 한 3년 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당히 거품이 빠졌다. 그 사이에 상당한 기술 진화를 이루어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약가 인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제형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뭐 신약 모멘텀, 신약 승인 기대감, 그다음 임상 기대감, 기술 수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로 지금 시장의 주목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고 아직도 못 오른 종목. 제가 사실 여기서 언급만 하면 그 종목이 지금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고 저는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기대감이 술렁일 수 있겠지만 한두 번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수혜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를 가만히 고민해 본다면 가장 1순위에 그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종목을 한결같이 지금 밀고 있고 제가 지금 우리 힌트 계좌 수익률이 있어요. 매년 연초부터 해서 우리 뭐 전문가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뭐 단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힌트 계좌 수익률이 우리 60% 넘어섰다라고 그랬는데 60% 중반이었다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80%가 넘었습니다. 한 주 만에. 상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곧 100%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또 좋은 결과들이 있을 테니까 자신감 갖고 시장은 좀 어렵지만 큰 그림 갖고 확신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